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챕터인 챕터 7입니다. 개인적으로 배관의 기초라는 굉장히 막연한 주제인데 요새 유튜브 추세에 맞춰 짧고 간결하게 하다보니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배관 기초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들었었는데 초기에 컨셉을 잡은 대로 조금 디테일이 떨어져도 하나의 줄기를 보여주는 쪽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배관 기초 영상은 지금 제가 신입사원인 라이언을 만났다면 어느 줄기를 설명해 줬을 때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배관 설계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초기 컨셉을 기초로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신입사원 모습은 남들이 말하던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는커녕 이파리도 제대로 알기 힘들었던 과거의 저에게 이게 한 줄기다 라고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7강은 특별히 닉네임을 설득해서 신입사원의 업무란 주제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주제인 플랜트 산업의 지속성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일앤가스 산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부터 하고 신입사원의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쉽게 지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플랜트 산업이야 영원하겠죠. 뭐든 생산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하니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중 오일앤가스 쪽에서 일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화석 연료에 연관된 일을 하고요. 이 산업의 지속성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화면의 그림 3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연도별로 배치하였습니다. 맨 왼쪽 그림은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이 그림은 나 때는 이런 거 봤다 그런 뜻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영어 제목이 에스트로보이니 한글 제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우주소년 아톰은 2003년에 태어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2003년이면 이런 완벽한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고요. 중간의 그림은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입니다. 이 만화의 배경은 제목 그대로이고요. 이 만화대로면 재작년에 우리는 우주여행하며 외국인과 전투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 맨 오른쪽 이 빈민가에 서 있는 로봇 사진은 1154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후의 빈민가 모습입니다.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로 스타 감독이 된 닐 블룸캠프의 영화 엘리시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감독은요 요한네스버그에서 태어나서 18세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이 감독의 영화 중 미래 배경에 나오는 빈민가는 모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빈민가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 감독은 수백 년이 지나도 빈민가의 모습은 현재의 빈민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엘리시움이란 영화에서도 LA 난민들이 스페인어를 씁니다. 지금의 빈민층이 130년 뒤의 빈민층이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에 발전한 국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만한 국가 말고요. 이 대한민국은 후진국들에게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공상과학 판타지입니다. 30년 뒤에 오늘을 기억해 보십시오. 과연 후진국들이 발전을 이뤘는지 아니면 30년 뒤에 후진국들의 미래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은지. 저는 기술의 발전과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자본주의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빠르지만 그 방향은 그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돈이 되는 쪽으로 흐릅니다. 닐 블룸캠프는 왜 현재의 빈민가와 미래의 빈민가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비관적이라서요? 적어도 그는 그의 영화의 배경인 빈민가가 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선진국인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실 때 한국을 비춰서 바라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에는 선진국도 있고 중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습니다. 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예측한 2050년에 인류가 사용할 에너지 소스입니다. 에너지 소모는 예측이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존재합니다. 제가 국민학교에서 배울 때 인류는 50억이었고요. 숫자송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숫자송의 노래 가사에 60억 인구 중에 널 만난 건 럭키야 라고 한 시점이 60억 인구였고요. 올해 기준으로 인류의 인구는 80억이 넘었습니다. 인류의 인구 증가는 그 속도에서는 정점을 지나지만 2050년에는 약 100억 직전인 97억으로 예측됩니다. 인구가
겨우 20% 늘지만 사람당 에너지 소모량은 현재의 약 165%로 예측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왼쪽 막대가 2020년이고요. 오른쪽 막대가 2050년입니다. 이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재생 에너지고요. 엄청나게 늘어나죠. 2050년까지. 여기 검정색이 석탄이고요. 2050년에 꽤 많이 줄어듭니다. 뭐 당연하겠죠. 재생 에너지가 거의 2배 늘어나니 나머지 뭐 석탄, 석유, 그리고 뭐 천연가스, 원자력은 비율별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건 100%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건 전체 에너지 소스 대비 해당 에너지 소스의 비율일 뿐입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50년에 인류가 동일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줄어드는데 인류가 2050년에 현재와 동일한 에너지를 소비할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Y축의 단위는 쿼드랄리언 BTU고요. 천조 BTU,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입니다. 1BTU가 0.293W입니다. 그래서 300 쿼드랄리언 BTU는 88 쿼드랄리언 BTU고요. 우리말로 8.8경W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프의 X축은 연도이고요. 2010년부터 2050년까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40년 동안 한 4배 정도 성장하고요. 석탄은 뭐 거의 제자리고요. 핵은 뭐 변화 거의 없죠. 천연가스와 석유 뭐 다 쭉 늘어납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퍼센테이지 그래프이니 이렇게 희망차게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고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을 것 같은데 2050년에 인류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지금의 약 2배입니다. 그러니 비율상으로 줄어드는 화석연료의 소모량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지만 앞으로 더 아플 겁니다.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자료고요. EIA보다 아주 조금 더 긍정적인 자료입니다. EIA는 2050년의 석탄 사용량이 2020년보다 늘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IEA는 여기 콜이 보이시나요? 2020년 이후로 계속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역시 천연가스와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여기 코로나로 조금 꺾였지만 금방 회복하고 더 많이 사용합니다. EIA와 조금 다른 점은 단순히 석탄과 석유의 사용량의 증가량이 EIA보다 조금 적고 천연가스 소모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입니다. 화석연료 안에서 가스, 석유와 석탄의 비율은 다르게 예측하지만 화석연료의 사용량의 증가량은 거의 동일합니다. 에너지는 결국 돈입니다. 지금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이 LNG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제재가 풀리면 LNG 값이 떨어지는 거고 그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IEA 예측이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30년 더 제재하면 뭐 EIA가 예측이 맞을 겁니다. 현재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4개 국가입니다.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전부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 자료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0년 FPSO 컨그레스 자료고요. LNG 시장의 장립 전망 자료입니다.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 4개 국가의 석탄 사용량은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인도 보이시죠? 우리 옆에 중국 이 정도. 일본과 한국, 선진국이니 많이 사용 안 할 것 같지만 상당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나라가 전체 에너지 소스 비율로 보면 석탄의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그 석탄은 더 못 사는 나라의 값싼 에너지 자원이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악몽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전기차를 샀습니다. 그 친구는 환경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저에게 환경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관련 일을 하는데 전망이 어둡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전기차 만드느냐 들어간 모든 자재의 생산과 그 차가 소모하는 전기가 다 화석연료로 만든다고요. 하다못해 그 전기차 배송하는 차도 디젤차다 라고요. 안타깝지만 이 분야에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실 분들이 은퇴하실 때까지 인류가 화석연료 소모량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저씨 왜 배관 설명하다가 갑자기 환경 얘기야 할 수 있지만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정보용입니다. 환경운동가 입장에서는 암울하겠지만 이 얘기는 이 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직업의 지속성 얘기입니다. 글로벌하게 보시면 이 에너지 산업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 한 명당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계속 증가해서 안정적인 미래가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물론 그에 맞춰 한국의 EPC 미래가 밝다고 말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 산업은 사이클이 있고요. 한국의 EPC는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오프쇼어 쪽, 흔히 말하는 중공업 쪽 해양 플랜트는 암울하죠. 온쇼어 쪽의 한국 EPC는 상황이 조금 나은데 좋지 못한 건 똑같습니다. 좋아질까요? 글쎄요. 최근에 오프쇼어 쪽은 굉장히 화랑이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쇼어 쪽 EPC사들이 광고 비슷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장점을 얘기하거나 은근히 비출 때 1번이 서울 한복판입니다. 이게 1번이라면 다른 메리트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이 안 좋은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옵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주변에 한국에서 일하던 동료 중 해외로 옮긴 네트워크가 조금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해외에서 제가 느끼는 점은 한국인은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잘하고요. 손가락도 빠르고요. 남들이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나와 보시면 처음에는 우물한 개구리이긴 합니다만 그 개구리가 우물에서 나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플랜트 산업의 오일앤가스는 앞으로도 건재할 겁니다. 단지 한국에서 건재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옵션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관 설계가 하는 일로 넘어오겠습니다. 많은 회사의 워크플로우 차트를 봤지만 저는 뺐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퍼님이 올린 배관 실무 에피소드 2의 4분 정도에 등장하는 한국 EPC 워크플로우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플로우도 중요합니다. 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거의 전반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될수록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이 한국 EPC의 티피컬한 워크플로우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보여주니 메인 이벤트 몇 개만 놓고 나머지 디테일은 좀 따로 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현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물론 이 대규모 EPC에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단지 제가 드리는 말은 톱니바퀴 6번의 여러분들은 이 워크플로우를 볼 때 톱니바퀴 6번의 역할만 보게 되는 함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파이핑 엔지니어의 연봉은 보통 중소기업 초봉 한 3,500 정도 맞나요? 3,500만원부터 많이 받으시는 분들 한 2억 근처나 넘어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많이 주는 회사들 쉐브론, 엑슨모빌 같은데 리더급들은 그 이상이긴 합니다만 그건 어느 정도 최근에 급격히 오른 달러의 영향도 있고 미국의 연봉이 원체 세진 영향도 있으니 제외하고요. 이 좀 받으신다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뭔가 이 프로젝트에서 설계의 한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갈림길에서 디시전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게 리더입니다. 이 리더가 코스트적인 면과 설계적인 면, 특히 설계적인 부분에서 다른 공정이나 기계, 구조에 폭넓은 지식을 가지냐가 그 리더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 직업 세계에서 우리가 프로로서 돈을 받는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한정적인 스콥 안에서 일을 하지만 점점 그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배관은 크게 세 개 분야입니다. 이걸 5개로 나누든 하나로 합쳐서 사람별로 하는 일을 나누든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어느 업무를 외주로 처리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피드와 EPC 모두 동일합니다. 글씨 중 파란 글씨는 여기 플랫플랜과 PMS요. 피드에서 시작해서 그 해당 엔지니어가 EPC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든가 EPC가 넘겨받아서 클라이언트와 협의하거나 상세 설계 진행에 따라 업데이트하거나 등은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여기 파이핑 디자인 분야부터 설명해 볼게요. 플랜트의 꽃은 배관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배관하고 장비만 보입니다. 파이핑 디자인 분야는 이 플랜트 전반적인 배치를 배관 엔지니어가 피드 때부터 시작합니다. 안타깝지만 피드 단계에서 플랫 플랜과 PMS는 정말 경험이 충분한 배관 엔지니어만 합니다. 예를 들어 EPC에서 컴프레스한 가스를 컨택터로 연결하는 배관을 설계할 때 이 컴프레서가 어디 있고 컨택터가 어디 있고 그 연결하는 배관이 지나가는 파이프렉이 어디 있는지
아는 시점에 설계할 때의 상상력과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PFD 하나만 가지고 도로 위치나 다른 장비 위치를 감안해서 어디다 배치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상상하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후자는 정말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파이핑 머테리얼 분야의 PMS가 뭐다? 라는 부분은 제가 이번 배관의 기초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이 플랜트 전반의 PMS를 짜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 엔지니어링의 배관 설계 분야 중 레이아웃과 플랫플랜이죠. PMS 분야는 여러분들이 이 플랜트 업계에서 배관 설계로 일한다면 꽂힌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보수가 보장되는 분야입니다. 다시 파이핑 디자인으로 와서 EPC에서 피드 설계에서의 P&ID, 플랫플랜, 그리고 PMS를 가지고 이 배관을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하면 됩니다. 사진을 보셔도 양이 많지요. 가장 많은 인원의 설계가 이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핑 머테리얼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배관 기초에서 설명드린 PMS는 배관의 상세 설계 중 가장 중요한 다큐멘트라고 설명드렸고 이 PMS가 피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트를 기반으로 3D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설계된 배관의 자재가 문제 없는지 또 구매할 때 어떤 리퀘어먼트에 맞춰야 하는지에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3D 프로그램의 세팅은 다양하고 얼마나 잘 세팅하느냐에 따라 그 설계에 소모되는 인력도 차이가 납니다. 그중 배관자재 세팅, 흔히 말하는 파이핑 머테리얼 카탈로그 셋업은 배관팀의 전담, 어드민이 있는 경우도 있고 BIM 팀이라고 따로 부르는 머테리얼 팀에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배관 자재팀의 업무는 넓게는 이런 카탈로그 셋업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업무도 포함합니다. 마지막 파이핑 스트레스 아날리시스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피드에 참여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파이핑 스트레스 아날리시스를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필로소피 작성이지만 설계된 배관의 프로그램적인 검증이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 업무를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설계된 배관의 응력을 검토하는 분야이고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설계되고 있는 배관을 검토하며 초기부터 파이핑 어레인지먼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업무입니다. 솔직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EPC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적극적인 관점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스트레스용 ISO가 넘어오기 전에 모델링을 보며 검토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도면 주기 전에 시작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외주, 그 모델링에서 나오는 도면도 외주, 스트레스 아날리시스도 외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경은 머테리얼 말고 무슨 일을 하나요? 그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경우와 검토의 업무가 많습니다. 이 점은 EPC에서 역량 있는 파이핑 엔지니어의 육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메일만 주고받고 전달하는 포스트 박스가 됩니다. 워크플로우는 아는데 막상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은 그냥 코디네이터나 매니지먼트의 역할만 하는 경우, 배관 설계지만 설계는 안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대규모 EPC에서의 배관 설계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난관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다른 부서는 다른가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또 회사마다 다르고 위에 직장 상사 성향 따라도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하면 전반적인 코디네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두 가지 분야인 파이핑 디자인 분야와 파이핑 머테리얼 분야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한 분야만 하실 경우도 있고요. 파이핑 스트레스 쪽으로 하시는 경우 스트레스만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디자인 할 줄 모르고 스트레스 해석하면 그게 제대로 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엔지니어일까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해본 적 없이 머테리얼 스펙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MTO, 머테리얼 테이크오프라고 구매용 자재 정리할 수 있나요? 엑셀로 합산하고 서머리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결국 파이핑 디자인이 배관 설계의 기본이긴 합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점이 보이네요. 이런 파이핑 디자인은 외주가 하는 곳이 많죠. 해본 적도 없는 걸 체크하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주가 3D를 담당한다면 한 구역이라도 본인이 설계해보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알아가는 게 배관 설계에서 추천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 P&ID 보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노력 안 하면 공사 끝나고도 이 파이핑이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다음 공사에서는 알 것 같나요? 그래서 플랜트에서 배관 설계는 이 외주 설계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부분인 이 외주 설계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니까요. 온갖 현장 문제
문제점은 다 올라오는데 사실 현장 문제점의 해결책은 대부분 임기응변이고요. 하지만 정답을 알고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아는 상황에서 임기응변하는 것과 일에 치여서 임기응변으로만 버티는 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이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요새 회사들이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합니다.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같지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단지 한국은 채용의 특징 때문에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하고요. 기업은 대학에서의 교육을 탈피한 인력을 원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은 좀 더 빠른 시점에 어느 분야에서 일할지, 또 그 분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빨리 알아야 그 분야에서 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가 있는 국가에서 지난 3년간 신입사원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뽑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1번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신입의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높은 임금을 준 신입을 어느 정도 숙련된 엔지니어로 키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회사가 교육을 해서 숙련시켜 봐야 바로 이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고용 시장이 유연할수록 교육은 돈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입니다. 그냥 할 줄 아는 사람 뽑으면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한국의 노동시장은 아직까지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다고 바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에서 구성원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점점 더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하지 않나 합니다. 취업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닉스 엔지니어링이 있죠. 여러분 일하시는 분야의 공부는 엄밀히 업무입니다. 회사 일을 다 하고 나서 업무 시간 내에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 회사에서 업무 시간 외에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건 정말로 잘못된 번아웃의 지름길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유튜브를 보며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신입부터 직장생활 한 5년차까지 제일 무서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번아웃입니다. 직장으로 안정이 생겼으니 연애도 하고 결혼도 준비해야 할 시기에 번아웃이 오면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10대부터 20대 후반 때는 그 소모되는 에너지가 커도 금방 충전이 되지만 직장인은 쉴 때 안 쉬면 그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데 이게 오래가면 배터리 용량이 떨어집니다. 쉬어도 피곤하고 하기 싫고 정상으로 못 돌아오게 됩니다. 이 플랜트 업계에서 실제적으로 오늘 내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쌓이면 그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의 매니저의 잘못이지. 상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만 그게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서 만드는 결과라면 기대 이하의 결과물만도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해봐야 현실을 모른다 하시겠지만요. 프로젝트 스펙은 프로젝트마다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거기인 걸 파악하려면 몇 프로젝트나 해야 할까요? 최소 3개를 돌아야 거기서 거긴 걸 알겠죠. 서로 비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비슷한지 다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한참 뒤의 얘기고요. 신입 여러분의 업무가 하루 종일 착착 해야 되는 일들로 체계적으로 한 달의 플랜이 쫙 짜여져 있으면 그 일을 시키는 상사는 엄청난 능력자인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는 시간은 전부 스펙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배관 쪽은 보통 BOM, Bill of Material이라고 3D 모델링된 배관의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이고요. 건축이나 육상 쪽은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도 합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EPC에서 근무하시면 회사마다 분야마다 정말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습니다. 모델링을 순수하게 협력 업체가 전담할 수도 있고요. 외국 엔지니어링사에서 수행하고 디테일한 생산 설계만 협력 업체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 대기업이 직영 인력만으로 플랜트 3D 모델링을 다 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긴 합니다. 하여튼 프로젝트 일정이 어느 프로그레스에 이르면 자재를 구매합니다. 60% 모델링 리뷰 이후에 구매를 하고 90% 리뷰하고 도면을 출도한다든지 이런 워크플로우는 각자 회사와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배관 자재와 밸브만 잘 관리해도 그 사람은 프로젝트에서 1인분 이상입니다. 근데 자재 구매 시점은 60% 모델링 리뷰 시점인데 그때까지 뭐 하나요? P&ID 들고 라인 하나씩 마킹하면서 그 라인이 뭐 하는 라인인지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P&ID 인쇄에서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시작하면 됩니다. 챕터 2 보셨죠?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라인이 없어요? 없는 걸 파악하신 겁니다. 그게 매니지먼트의 1번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밸브를 설명하고 밸브 리스트 전반적인 설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밸브 리스트는 중요해서 신입사원 안 준다고요? 신입사원이 작성하고 본인이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알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을 순 없지만 다 그렇게 합니다. 본인의 마스터 P&ID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라인이 완성됐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어느 부분이 아직 펜딩돼서 확정이 안 되었는지, 어디다 마크업 할까요? 플랫플랜에다 하나요? 대부분 P&ID 합니다. P&ID 리비전 되면 새로 다시 인쇄하는데 그럼 또 다 적어야 하나요? 그걸 어찌해야 하죠? 물어보시면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또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리뷰를 반복할수록 에러가 적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배관 기초는 7강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영상은 소개해드린 업무 하나의 소주제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혹시나 밸브 리스트라든지 어느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번 영상 주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강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